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 진입으로 사회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인구 감소로 지자체들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자기 고장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행정 및 복지 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임산부 및 신생아의 장려 및 복지 차원을 제시하는 등 지역 인구 증가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지역의 미래 전망이 어둡고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응할 복지 정책과 행정 배려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출생과 사망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지난해지요.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800명입니다. 마이너스 4.3%가 감소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가 해마다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감소했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구 재앙 현실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입니다. 전년 대비 0.2세가 상승했는데 해마다 출산 연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 연령이 갈수록 늦어지니 노산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OECD 국가 합계 출산율 및 출산 연령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및 첫째아 출산 연령을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38개국 중에서 일부 국가를 나열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합계 출산율이 3.01명입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2.1명이고요. 터키는 1.88명입니다. 그런데 첫째아 출산 연령이 터키는 26.4세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1.83명이고 28.8세입니다. 미국은 1.71명이고요. 첫째아 출산 연령은 27세입니다. 영국은 1.63명이고요. 독일은 1.54명이고 첫째아 출산 연령은 29.8세입니다. 오스트리아는 1.46명, 일본은 1.36명이고 30.7세입니다. 이탈리아는 1.27명에 31.3세, 대한민국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서 첫째아 출산 연령은 32.2세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요, 2019년 기준 1.61명이고 첫째아 출산 연령은 29.3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19년 자료이지만 38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38위를 차지했는데요. 보시다시피 합계 출산율도 제일 낮고 첫째아 출산 연령은 최고로 높습니다. 자, 여러분, 사망자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31만 7,8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2,800명, 4.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는 90세 이상이 8.4%, 60대가 8.2%, 80대가 6.5% 순으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사망자 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주로 증가했고요. 남자와 여자 모두 80대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60대 남자의 사망률은 여자보다 2.8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의 사망 장소를 살펴보니까요. 사망 장소별 사망자 수 비중은 의료기관입니다. 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등이 74.8%, 주택은 16.5%, 기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산업장, 도로 등에서 8.7%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인구 자연 증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생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지난 2021년 인구 자연 증가입니다. 출생에서 사망을 빼는데 출생보다 사망이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 57,300명이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24,700명이 감소하여 2020년 첫 자연 감소 후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도별 자연 증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요, 지난해 8,700명이 증가했고요. 세종은 2,200명, 울산은 600명이 자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경북은 마이너스 1만 900명, 전남은 마이너스 9,100명 등 14개 시도는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역시 지방은 고령사회로 갈수록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출생 사망 총괄표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입니다. 1981년도에 출생아 수는 86만 7,40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는 23만 7,481명으로 자연 증가가 62만 9,928명이었습니다. 2000년도입니다. 출생아 수는 64만 89명이고요. 사망자 수는 24만 8,740명, 자연 증가는 39만 1,349명이었습니다. 2010년도 출생아 수는 47만 171명, 사망자 수는 25만 5,405명입니다. 자연 증가 21만 4,766명인데 2020년도부터는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021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26만 500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으로 자연 감소가 5만 7,300명이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변화가 극심하여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초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갈수록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는 증가하고 이렇게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인구가 줄게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인구 재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2022년 올해입니다. 1월 시도별 인구 순이동, 바로 순유입과 순유출을 한번 구분해 봤는데요. 2022년 1월 시도별 순이동입니다. 전입에서 전출을 빼게 되는데요. 경기도는 전입이 더 많았습니다. 5,525명이 늘어났습니다. 세종은 2,311명, 인천 926명입니다. 이렇게 6개 도시는 순유입이 더 많았고요. 서울은 마이너스 2,408명이 더 감소했습니다. 경남은 마이너스 2,001명, 경북은 마이너스 1,339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서울을 보더라도 서울 인구는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의 경우는요,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많이 이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기도라든가 인천 지역에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사회나 집단 등에 익숙하지 않거나 살아가는데 적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학군이라든가 또 그런 학군이 맞지 않아서 서울과 수도권 등 고학군 지역으로 편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 경우는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생산이 성치 않거나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 수입이 적고 이익 등이 적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또 고향이기는 하지만 좀 더 나은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서울 등 대도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문화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출산율이 적거나 아동 및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의료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사설 교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방의 인재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근심은 바로 그 지역의 인재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지역 내에서 심각한 위기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 고령화 사회가 과속화되고 이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방 소멸이 되다 보면은 지방의 행정구역이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들 지역 중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해당 지자체의 의회와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 인구는 감소하고 서울 및 수도권 인구는 계속 인구가 포화 상태입니다. 지방 출신들이 대거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몰리는 가운데 반대로 서울 및 수도권은 인구 포화로 인하여 점차 유휴지가 부족하거나 건물을 지을 마땅한 곳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수요 공급 원칙이지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인구 소멸 위험군에 들어간 지역들은 저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농이라든가 귀촌 정책이나 각종 복지 정책과 문화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사업 등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은 인구 감소로 학생이 없어서 자동적으로 학교는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초,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주변은 상가 등이 초토화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인근 지역에 빈집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은 불보듯 뻔하게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구 감소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은 하락할 것입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도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등 정책 추진 방향의 전환과 인구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